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올해로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한때는 치열한 대기업에서 저의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제게 늘 당당하고 빈틈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생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부터 빗방울이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축복하듯 혹은 저의 슬픔을 위로하듯 빗방울 하나하나가 유리창에 작은 투명한 눈물을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울리는 그 소리는 방 안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저 사이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린 것처럼요. 저는 그 고요 속에서 홀로 저의 7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이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빛나던 저의 모습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깊게 패인 주름과 푹 꺼진 눈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입고 숨가쁜 회의를 주도하던 시절, 제 눈빛은 그 어떤 경쟁자보다도 더 날카롭고 인났었지요. 저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철의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빛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흐릿한 제 눈빛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빗소리에 섞인 한숨이 되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미한 신락 같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만은 다르겠지.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침대 옆 협탁의 휴대전화를 향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제 마음속의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면을 켰지만 그 희망은 찰나에 사라졌습니다. 딸 할인이나 아들 도윤, 막내 서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제 곁을 떠난 날부터 매년 제 생일 아침을 찾아오는 익숙한 손님, 바로 실망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마치 저의 텅 빈 관계를 상징하는 작은 묘비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벽 한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 마주보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굳은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견뎌냈던 시간, 치열했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 지친 등을 토닥여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남편의 존재는 세상 어떤 성공보다 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함께 앉아 마주보며 김치찌개를 먹던 소박한 저녁, 사소한 다툼 후에는 언제나 먼저 사과하며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 그 모든 기억이 빗방울처럼 제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은 걸까요?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가늘게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의 70번째 생일은 그렇게 정막과 빗소리, 그리고 쓸쓸함만이 가득한 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생일이 며칠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빗소리가 스며든 고요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종일 무덤처럼 침묵하던 휴대전화가 짧고 무미건조한 진동을 울렸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이름, 도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의 실망감은 온데간데 없이 제 가슴은 반가움에 끓어오르는 물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도윤의 목소리는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늘 그랬습니다. 바쁘다는 두 글자가 모든 그리움과 미안함을 대신하는 그의 언어였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몸은 괜찮니? 해외 출장 준비는 잘 돼가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공항 가는 길이라서요. 다음 주에 잠깐 들를게요. 일단 끊겠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남겨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통화를 끝내기 위한 하나의 의무적인 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허공에 대고 그래 몸 조심하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진동의 잔상처럼 흔들리는 아쉬움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늘 빈틈없는 논리가 있었고 제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차가운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즘 바쁘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이제 제발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지쳐가는 마음을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제게 강철 같은 벽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고요. 차가운 목소리는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삶을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밤들을, 온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던 시간들을, 딸은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에 짐이 된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내 서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 녀석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안정된 직업을 갖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감성을 사랑했습니다. 서호의 음악은 늘 제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호는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꿈을 줬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의 침묵이 바로 그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들의 연락이 끊기자 제 집은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이토록 정성스럽게 키운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제가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미 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빈 들판처럼 황량해져 갔습니다. 저는 제가 쏟아부은 모든 사랑이 결국은 허공에 흩어진 한낱 모래 아래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찍고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바쁘다던 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의 목소리는 며칠 전 전화 통화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를 들고 온 아들의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아들과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아들은 제게 케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눈빛은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느꼈던 냉기가 아닌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사업가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제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게는 아들의 관심이 그 어떤 생일 선물보다도 소중했으니까요. 아들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건물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외관, 잘 가꾸어진 정원, 최신식 운동시설, 심지어 미용실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은 능숙하게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시니어 레지던스예요. 24시간 의료 서비스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죠. 어머니처럼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곳이에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 아는 완벽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임원처럼요. 한때 저도 저런 논리와 설득의 기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제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었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저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태도에서는 제가 과거에 보아왔던 차가운 사업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들이 내민 제안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제 심장이 덜컹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작게 적힌 문구. 어머니의 집이라는 문구 옆에는 집의 시가와 함께 담보대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따뜻한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 행복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 얻은 건물을 아들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른의 나이가 되어 돌아온 것은 저의 가슴이 아니라 아들의 손에 쥐어진 한 장의 담보 서류가 될 운명이었던 것인가요? 제 몸속 모든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저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다 어머니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 레지던스는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데 보증금은 곧 다시 회수할 수 있고요. 사업이 성공하면 바로 갚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죠. 아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의 삶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과 희생이 결국은 차가운 숫자로 환원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저의 아들이 저를 버리려는 걸까요? 아들의 충격적인 제안을 듣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제 집에는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빗방울이 가슴에 고여 썩어가는 것처럼요. 그 고요를 찢고 현관문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아들 도윤과 딸 할인 그리고 막내 서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은 단단한 돌멩이처럼 차가웠고 서우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인의 시선은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곧장 오빠인 도윤을 향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할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도윤은 겉으로만 태연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저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알아봤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딸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짓말 마, 오빠. 엄마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받으려 했잖아. 할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외침은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의 마지막 조각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사랑과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막내 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제게 비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우가 가족을 피했던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침묵은 그가 이미 형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돈에 대한 절박함이 저를 향한 사랑보다 더 컸던 걸까요?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여리고 감성적이라 생각했던 아들이 저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던지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 아이들은 저의 눈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게 날선 말을 퍼부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향해 내가 나처럼 책임감을 가져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라고 소리쳤고 할인은 오빠는 돈 때문에 엄마를 팔아넘기는 거야. 라며 맞섰습니다. 서우는 그들의 싸움 속에서 갈 곳을 잃은 눈빛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제 집 앞에서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의 존재는 그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무대 위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거니? 저의 절규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싸움 소리가 천둥처럼 제 귀를 때렸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분노, 도윤의 냉정함, 그리고 서호의 불안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몸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싸움을 뒤로 한 채 한 점의 빛도 없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날선 목소리도 빗소리도 심지어 제 심장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닥의 감촉만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딸 할인의 흐느낌과 아들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인아, 병원에 모시고 갈까? 오빠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 쓰러지셨잖아. 우선은 일단 레지던스로 모시자. 거기서 의사에게 진료받게 하자고. 거기가 시설도 좋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제 몸은 마치 무거운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러진 순간마저 저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을 그들이 마음대로 옮겨도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들 도윤과 서호의 부축을 받으며 저는 낯선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흐릿한 창밖 풍경과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는 할인의 손이었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온기가 더 이상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물결 속의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고 저는 또다시 부축을 받아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제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저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한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최고의 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아이들의 목소리보다 더 친절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낯선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쨍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를 감싸고 있던 것은 차가운 바닥이 아닌 부드럽고 낯선 침대 시트였습니다. 쨍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불안 대신 능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은빛 정원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서 마음 편히 쉬세요. 아들의 말대로 저는 그날 저녁 은빛 정원이라는 이름의 실버 레지던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 집의 낡고 익숙한 가구 대신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가구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모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마음을 찢어놓던 아이들의 싸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달콤한 꿈처럼 느껴져 저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데리고 레지던스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식당에서는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나는 미용실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진행하는 요가 수업에는 몸을 꼿꼿이 세운 노인들이 평온한 표정으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노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분은 이은정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 오면 자식 생각 안 나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이곳은 우리만의 왕국이지요. 매일이 축제 같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가끔 자식들이 찾아와도 그저 손님으로 대하게 될 뿐이지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단숨에 지워버릴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테고 아무도 저를 담보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저의 남은 삶을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곳. 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절망이 너무 깊었기에 이 달콤한 유혹은 뿌리칠 수 없는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화려하고 완벽한 감옥이 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빛 정원에서의 하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곳의 달콤한 유혹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 집을 채웠던 절망과 공포는 이곳의 완벽하게 계산된 평화 속에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는 어제까지의 악몽을 잊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 도윤은 제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고 흡족한 미소를 띠며 바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잠시나마 이곳의 평화가 진짜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공간을 안내하던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구석진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소 대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버리고 간 경우가 태반이고요. 이곳의 우아한 분위기는 사실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의 쓸쓸한 그림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의 연락 한 통만을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세요. 적응 못하고 우울증으로 무너진 분도 많고요. 이 완벽한 시설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전함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얼어붙은 호수를 깨뜨리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 눈앞에 이 완벽한 공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은정 할머니의 여기 오면 자식 생각 안 나요라는 말이 사실은 자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잊기 위한 절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완벽하게 포장된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각자의 이유로 자식에게 버려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저의 눈빛과 똑같이 깊은 공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곧바로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분은 그저 걱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원했던 따뜻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말은 제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인의 경고를 못 들은 척, 아니, 들었어도 그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간의 차가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저에게 숨기려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아이들이 저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이 차가운 공간이 어떤 곳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이곳에 가두고 제 집을 자신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차가운 사업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은빛 정원의 달콤한 유혹과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의 화려함은 더 이상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의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 풍경은 마치 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한 폭의 그림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돌아갈 곳이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든 곳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할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냉담한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운 논리 대신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집을 담보로 썼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녀의 질문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 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제 가슴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대. 그런데 담보가 부족해서 엄마 집을 쓰려고 하는 거야. 나도 오늘 오빠 사무실에서 서류 보고 알았어. 엄마가 거기 가기로 했다면서? 오빠가 그럴 줄 몰랐어, 정말. 할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신뢰는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아들 도윤이 꾸민 차가운 계획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레지던스로 데려온 이유, 그가 그토록 제 행복을 강조했던 이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인과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의 전화는 할인의 그것과는 또 다른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빚쟁이들이 쫓아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규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 뒤편으로는 거칠고 험악한 남성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평생을 음악만 알던 순수한 아이가 이제는 빚에 쫓겨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돈 나오잖아요. 형이랑 이야기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서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계산적인 탐욕도, 할인의 냉정한 합리화도, 그리고 서호의 절박한 외침도 모두 돈이라는 덫에 갇힌 아이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이 결국은 차가운 돈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제 눈앞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분노와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니? 저의 외침은 공허한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들의 불행과 저의 무너진 삶이 모두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의 차가운 진실을 먼저 가르쳤어야 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제 믿음의 조각들 위에서 홀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뢰가 무너진 후 저는 은빛 정원의 고급스러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심해에 가라앉은 듯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제 집의 낡은 침대처럼 익숙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창밖의 풍경은 마치 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니? 모든 비난과 절규가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슬픈 이유는 아이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들에게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때 저는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늘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어주던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제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그는 묵묵히 제 뒤에 서서 제 지친 등을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수고했어, 정수가. 그의 따뜻한 한마디는 제게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가 이 차가운 방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빈자리가 이토록 큰 무게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의 외로움은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자 레지던스 직원이 작은 소포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저는 제게 올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고 옆에는 이정호라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여기에.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자 제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선물했던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아직도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자 남편의 글씨로 쓴 편지 한 통과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수가, 너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해. 내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아온 작은 선물이야. 부디 이 돈으로 너의 남은 삶을 오롯이 너를 위해 살아주었으면 해. 부디 행복하게 살아. 나의 목까지. 저는 편지를 읽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전 남편은 저의 칠순 생일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가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했던 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려도 제 남편은 저를 사랑했고 제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는 것을요. 저는 통장을 꼭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레지던스 침대 위에서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 제게는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편지와 통장을 손에 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은빛 정원의 푹신한 침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제 손에 들린 남편의 편지는 저를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절망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남편이 남긴 사랑과 용기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지막까지 저의 행복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제가 포기했던 삶의 존엄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강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차가운 레지던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은 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나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과 푹 꺼진 눈을 가진 제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제의 눈빛에 담겨 있던 것은 슬픔과 절망이었지만 오늘의 눈빛에는 결단과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예금 통장이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식들의 계획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세 글자를 힘주어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로 수많은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때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주도했던 제가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낯선 이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딸 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의 차갑고 논리적인 성격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제가 할인아, 오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말하자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녀 역시 오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할인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인은 제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 말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곧 한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제 평생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은빛 정원의 완벽하게 조작된 평화 속에서 저만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가족의 추악한 이면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제게 낯설고 딱딱한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레지던스도 자식들의 집도 아닌 차가운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곳은 냉철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저에게 한 일을,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어머니께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의 동의 없이 건물을 담보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거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저의 권리들이 제 앞에 명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들이 몰래 진행하려는 담보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 보호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제가 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떨림이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드님들이 어머니의 허락 없이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제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작은 미소에 울고 웃으며 그들의 계획에 저의 삶을 통째로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덫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제 손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괴롭히던 바람이 이제는 제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나 이제 당신이 바라던 대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레지던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희망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레지던스에서 짐을 꾸려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온기 대신 지난 세월의 흔적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저를 향해 말없이 이야기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저를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저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저만의 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낡은 탁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제 삶의 페이지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 은퇴 후의 공허함, 그리고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까지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득 잊고 지냈던 저의 오랜 꿈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무대에 서는 것을 즐겼습니다. 작은 배역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는 제 삶의 활력이었지요. 하지만 결혼과 육아,
그리고 숨가쁜 회사 생활로 인해 그 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어르신 극단 모집이라는 작은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마을 무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첫 연습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찾은 사람들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빛났습니다. 저는 대본을 읽고 다른 사람의 대사를 듣고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저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땀 흘려 연습하는 동안 아이들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공연날 마을 무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환한 조명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제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춤을 추고 웃고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객석에는 저의 세 아이들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